CSR만 해요. 경제적 CSR은 뭐냐면 일자리 창출하는 거, 청년들한테 자리 주는 거, 그다음에 계속 사람들 늘려나가는 거, 고용하는 거, 계약직 아니라 정규직 채용하는 거. 이게 경제적 책임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기업이 존속하는 거. 두 번째 책임은 법적 책임이에요. 기업 상법에 맞게 기업을 운영하는 거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거. 윤리적 비슷하죠. 기업의 윤리, 환경이나 이런 거 어기지 않고 재료 좋은 거 쓰고 이렇게 해서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거, 경영자의 윤리 이런 것들이거든요. 마지막이 자선적인 거예요. 기부하고 지역사회 공헌하고 이런 거요. 그다음에 어떤 뭐 봉사활동하고. 근데 우리나라가 잘못 배워가지고 이게 돼야지 이걸 할 수 있고 이게 돼야 이걸 하는 건데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무슨 재단 만들어서 기부하고 뭐 또 이러면은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안 되는데 이거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CSR에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는 사실 이 개념에서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생존, 기업이 법적 의무를 다하고 경제적 의무를 다하고 법적, 윤리적 의무를 단계별로 하시는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CSR은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 있고요. 그 CSR에도 CSR에 조금 변형된 확장 개념으로 나온 게 CSV예요. CSV를 혹시 여기서 들어봤다 하시는 분 있나요? 예, 들어본 분 한 5분 되죠? 네, 눈으로 저랑 마주쳤으니까. Creating Shared Value라는 뜻이고요.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용어예요. 용어는 안 중요해요. CSR보다 조금 더 진일보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뭔가 조금 더 조금 변형된 개념인데 CSR은 예를 들어 번 것을 선행을 통해 나누는 거예요. 가진 거를 그냥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근데 CSV는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개념 차이를 알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아프리카에 가서 물을 주는 거는 CSR이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물을 기를 수 있는 기술을 전수시키고 거기서 회사를 만들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돈도 벌고 물도 먹을 수 있고 나도 돈 벌고 이런 개념이 CSR이에요. 탐스 슈즈의 개념이에요. 하나를 사주면 하나를 기부해서 탐스 슈즈 대표님도 돈 벌고 그 사람들도 신발을 공짜로 신고 소비자들도 만족하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또 CSR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사실 CSR의 목적들이 보면 평판을 관리하고 공격을 좀 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더 커요. 사실 말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근데 CSV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다 얻어야 되는 게 CSV의 개념인데 CSV는 이 자체가 기업의 경쟁적인 우위를 만들고 이게 기업을 존속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CSV는 조금 더 적극적인 개념이고요. 그리고 CSR은 마케팅 부서만 하는 거죠. 근데 CSV는 전사적으로 움직이는 형태예요. 기업 모델에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얻는 거라고 저 포터가 혹시 무슨 포터인가요? 뭔가요? 찰스 포터인가요? 마이클 포터입니다. 네. 그분이 그렇게 외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유명해지는 거죠. 마이클 포터가 한 얘기랑. 그러면 제가 찾고 있는 건 뭐냐? 아유 진짜 짧네요 시간이. 네. 저는 3S를 통해서 소셜 프랜차이즈를 찾고 있습니다. 이 3S가 뭔지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스몰. 예. 이거 지금 졸려오니까 좀 어린애스럽게 우리 합시다. 스몰 하면 저기 스몰 해주세요. S 이러면 스몰 이렇게 해주세요. S. 스몰. 네. 자영업 시장입니다. 저는 이제 3S의 하나의 S를 자영업 시장이라고 봐요. 이 자영업 시장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제가 추구하는 소셜 프랜차이즈 개념에 닿을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영업 시장에 문제가 많아요. 600만, 700만 자영업자고요. 3년 이내 75% 폐업하고 평균 연매출이 800만 원 정도 수준인 거 아셨던 분 계시나요? 설마 이거 수익이겠지 이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평균 매출이 800만 원이에요. 평균 800만 원. 죄송해요. 연은 아니고요. 월. 800만 원이면 얼마 남겠어요? 잘 남아야 200이죠. 잘 남아야. 근데 거의 100만 원 수준일 거예요. 자기 노동해야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구조일 거예요. 800만 원이 사실 안 돼요. 통계치에 따르면. 근데 이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나요?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려면요.
모든 거는 경제 위에 법이 있거든요. 사회적 약자들로 정의하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자영업들을 위한 법이 있나요? 중소기업법은 있잖아요. 자영업자들을 위한 뭐 법 같은 게 있나요? 사회적 경제 영역은 자영업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요.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 자영업자들이 뭉쳐서 뭔가를 그 맞게끔 운영하는 그 영역에서의 어떤 법적 테두리거든요. 자영업자들이 약자가 아니에요. 저는 약자라 생각하거든요. 이 800만 원이 몇 시간 근무해서 얻는 800만 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3시간, 15시간 일해서 버는 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약자로 정의하지 않아요. 단순히 돈을 번다는, 캐시를 만진다는 이유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영업자들 위한 정책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러 가지 시도는 하고 있어요. 근데 방법은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찾아나가고 싶죠. 그러면 해맑으세요, 우리 가게 사장님인데 제주 통도해야지. 그러면 다시 S 하면 쉐어링 해주세요. S. 쉐어링이라 쓸 수도 있고 쉐어드라고도 쓸 수 있어요. ing와 ed의 차이는 영어를 공부하신 분들이 다 아시죠? 근데 일단은 저는 그건 뒤에서 얘기할게요. 쉐어링이 공유예요, 공유. 근데 쉐어링을 공유하면 지금 젊으신 분들은 우버나 B&B를 떠올려요. 공유 경제. 우버나 B&B. 우버나 B&B가 여기에 플랫폼에 속한 참여자들을 행복하게 해주나요? 예. 우버나 에어비앤비도 결국은 자원이 이동하는 거지,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것 뿐이지, 사람에게 그 자원이 균형적으로 공평하게 혹은 모두를 위해서 작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우버 B&B의 대표는 몇십 조의 기업 가치를 가진 아주 유니콘 회사가 됐지만 그 부가 나랑 잠깐만, 여기서 에어비앤비에서 나 떼돈 번 사람 있나요? 이거거든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우버나 에어비앤비 때문에 우리 노숙자들이 줄거나 아니면 뭐 주택 시장에 대해서 우리의 집이 생기거나 아니면 언제든지 여행을 갈 수 있고 뭐 엄청난 어떤 혜택을 약자 중심에서 얻었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결국 공유 플랫폼 비즈니스 또한 특정 소수의 부를 위해서 작동하는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제가 말하는 공유는 이 공유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공유예요.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좀 더 같이 나누는 건데, 뒤에 뭐 사회적 경제랑도 비슷한 얘기지만 어찌됐든 저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눌 수 있는 가치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쉐어링의 의미를.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요. 사회적 경제는 이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기업들을 사회적 경제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 경제와 우리가 했던 그런 시장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활동이에요. 사람의 가치에 우위를 두는 활동이에요. 회계를 보면은 이 극명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주주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 시장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이익이 많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주주한테 배당을 하거든요. 근데 협동조합 같은 회계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기업들의 회계는 비용이 높아야 돼요. 그 비용 중에서 무슨 비용이 제일 높아야 될까요? 인건비가 높아야 돼요. 급여를 많이 줘야 돼요, 개념적으로.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협동조합이 욕먹는 건데, 개념적으로는 인건비가 비싸야 돼요.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노동자들한테. 남는 게 별로 없어서 남는 거 그래도 남으면 조합원들에게 출자 배당을 하죠. 아주 동등하게. 제가 동네 발전소의 최대 주주예요, 현재. 예,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대주주인데, 배당을 하면 30명의 조합원들과 n분의 1을 해요. 이런 불합리성을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겠어요? 저니까 이겨내지. 야, 진짜 이런 불합리함을 내가 극복했다니 참 대단하다. 도인 됐다, 도인. 협동조합 꼭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에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있고, 국내 기업들 해외 사례들이 있는데, 해외 사례 놀랍잖아요. 버거킹이나 던킨도너츠, 뭐 KFC들이 다 협동조합, 구매 협동조합, 썬키스트, FC 바르셀로나. 계속 맨날 FC 바로 세우려나 해서 FC 바로 세우려나인데 맨날 바로 세우려나라고 불러요. FC 바로 세우려나도 협동조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잖아요. 국내 기업은
완벽하게 제 사견이에요. 막 비판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완벽한 협동조합은 아직 없다고 보고 있어요. 국수나무가 많은 어떤 어젠다를 만들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그렇지 여기도 점주님들이 협동조합원이 아니거든요. 그냥 직원의 일부가 협동조합원이고 완벽한 모델이라고 하려면 우리 다양한 이해관계가 각자의 동일한 힘으로 조합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모델은 아니거든요. 뭐 다음 회차에 보리네 생목회관이 아마 점주님들 협동조합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점주님들이 조합원이 되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아이디어란 협동조합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보는 주의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데들 명랑합동고 혹시 협동조합인 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대로 선전을 못하죠. 왜냐면 5명인가 3명의 창업자들이 이제 사실은 공동으로 n분의 1로 조합원이 돼서 한 거지 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원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으로 자기 스스로들 막 알리거나 선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명랑협동에 떼돈 벌었잖아요. 단기간에 떼돈 벌었는데 그 조합원이 그 오너들, 코파운더들 3명의 조합원이 3명? 5명의 조합원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1000개, 1005점의 조합원들이었다면 벌써 난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표창했겠죠. 그런 부분인 거죠. 프랜차이즈 본질에 대해서 좀 돌아가서 얘기하면요. 프랜차이즈 산업은 공유 사업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공유 사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 나눔의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가 가진 어원 때문에도 알 수 있어요. 프랑이 혹시 프랑에서 온 영어 어휘가 뭐예요? 알잖아요. 다.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에이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설마. 여기 프랜차이즈 아니신 분들은 몰라도 되는데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은 예 알잖아요. 아유 당황스럽네. 프리. 아 놀랍지 않아요? 프랜차이즈의 프랑이라는 어원이 프리에서 온 거예요. 프리. 자유예요. 자유. 에이 반응 좋게 하려고 일부러 이거 진부한 얘기인데 이미 다 아는 건데 또 써먹는다 이렇게 속을 욕하시면서 이 프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온 그 어원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프랑이라는 게 한 13세기 정도 중세 시대 때 왕이 자기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중세 시대 봉건 귀족들한테 권한을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프랑이라는 게 생기고 18세기 정도 19세기 와가지고 참정권 이런 거 그리고 투표권 이런 거에 대한 개념으로 프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욱 대표님이 권한을 준 거예요. 저한테 지분을 10% 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죠. 프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절명의 절대 원칙, 절대 그 힘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투표권. 그게 투표권이나 참정권으로 가고.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태생부터 나눔의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난 왜 욕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프랜차이즈가. 우리 브랜드의 성공 노하우를 나눠준 건데 점주님들한테. 나 혼자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데 나눠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유와 권리 이런 뜻이고요. 프랜차이즈 산업은 브랜딩 사업입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시작이 브랜딩이죠.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 브랜딩이지만 우리 산업만큼 정말 브랜딩의 어떤 관점이 큰 산업이 있을까요? 예. 우리야말로 다양한 요소들을 다양한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기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가 필요해요. 인테리어, 디자인, 메뉴, 서비스 뭐 다 필요해. 뭐 안 필요한 게 없어요. 요새는 IT도 들어가야 되고 뭐 기술 뭐 다 들어가야 돼. 식품 재료 진짜 종합예술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아울러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구성원들과 믹싱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비즈니스예요. 브랜딩 비즈니스. 사업을 물류 사업이나 인테리어 사업이나 아니면 뭐 슈퍼바이저 산업이나 뭐 조금 다른 개념으로 좀 힘을 줘가지고 만들어버리면 교육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브랜딩 사업으로 정의해야지만 우리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브랜딩의 어원이 뭐죠? 아, 또 알면서 또 모른 척 하신다. 브랜딩 어원은 뭐예요? 브랜딩 어원은 번이에요, 번. 타다. 그래서 예전에 이거는 아마 그 아주 더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시대에 목동들이 유럽의 노르웨이 뭐 이런 목동들이 뭐 이렇게 자기가 어떤 거를 그러니까 내 소가 자꾸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한테 이거 내 울타리에 있는 소니까
이건 내 거다 이러는 그 각인 같은 걸 새긴 거예요. 태우다. 그래서 원래 각인이 이렇게 태우는 거잖아요. 지져가지고 이렇게 딱 인두. 맞네? 예. 그래서 그 개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리고 이게 나중에 중세시대 때는 와이너리나 뭐 여러 가지 술 이런 제조자들의 어떤 상표 이렇게 이 상표 같은 개념이 된 거죠. 권리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건데 결국은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은 막 제품이 막 나왔는데 내가 사고 싶은 소는 내가 사고 싶은 와인은 뭐 부르고니 뭐 이런 건데 얘네도 부르고니 뭐 다 부르고니네 다 뭐 보르도래 막 다 이러니까 짜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인 새긴 이 브랜드를 보고선 아 이게 이 술이 맞구나 이게 그 원사지가 맞구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믿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제조자들의 브랜드를 소비자들로 믿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브랜딩에 대해서 믿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게끔 믿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랜딩은 믿게 만드는 거고 신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브랜딩은 우리가 망쳐놨죠. 짝퉁도 많이 나오고 막 그냥 뭐 가맹비 로열티 안 받아도 된다 막 이렇게 하고 별 기술 없어요. 그냥 지금 빨리 올라타 이래가지고 100호점 200호점 하니까 브랜딩 가치가 되지 않고 신뢰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로열티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유는 나눔의 가치고 브랜딩은 신뢰를 만드는 거예요. 더 말하면 신뢰가 만든다라는 거 브랜딩을 어떤 분께서는 이제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공동체가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믿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VIP 멤버십을 15만 원이라는 거금을 쏘셨잖아요. 아직 자리가 좀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신청하셔도 되니까요. 두려워 마시고 빨리 신청하세요. 그 공유 라운지 카드 이게 50%를 할인해 줄 거라고 여러분들 제가 우리 현동님의 통장에 지금 돈이 막 쌓이는데 도망갈 거라 믿지 않잖아요. 저도 상상할 수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내 와이프가 좀 잘 되기 때문에 도망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돈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믿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브랜딩은 신뢰 혹은 공동체를 만드는 작업들 나눔과 신뢰의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규모를 확장시키는 자본주의의 꽃이 아니라 공유와 브랜딩에 철저한 따뜻한 가치가 있는 확장 가치가 따뜻하면서도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가치를 가진 역설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얘기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셔서. 부모님이 예전부터 좋은 부모님이신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그러면 제가 너는 뭐 할 거냐 이렇게 혹시 궁금하신 분 있나요? 제가 뭐 할 알파랩이 뭔지 궁금해하신 분이 있나요? 예, 고맙습니다. 한 분의 힘으로 제가 네, 저는 상생, 공생 이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없을까 많은 고민을 해요. 아직 찾지 못했어요. 상생은 같이 사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사는 거고 공생은 공동체가 다 사는 거예요. 공동으로 사는 거거든요. 개념적으로 보면 그쵸? 그래서 상생, 공생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자연 생태계가 제일 좋은 저는 생태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스러운 자연 생태계가 상생과 공생을 하나요? 상생과 공생을 하지만 사자가 누굴 죽이고 하잖아요. 누굴 죽이고 죽고 잘 먹는 사람 있고 말라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자정작용을 통해서 서로의 각자의 생존 방식으로 살아남으면서 서로를 어떻게 보면 이 생태계의 어떤 바이오리듬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깨지 않으면서 하이어라키를 깨지 않으면서 공존하거든요. 그 개념을 뭐로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자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존하는 거, 그다음에 스스로 생존하는 거. 너무 냉혹한가요? 동생 선생이 같이 사는 건데 자생 너 혼자 버텨요 이러면 이게 냉혹한가요? 자연이 자생적이잖아요. 뭔가 다시 꽃이 피고 알아서 잘 살잖아요. 뭐 꽃 맨날 안 밟고 가세요? 다 먹잖아요. 꽃도 먹고 동물도 먹고 이러는데 왜 저를 인간이야 취급하시나요? 자생이에요. 생태계는 자연의 생태계 자생. 스스로 살자. 저는 그런 따뜻한 자생을 만들고 싶어요. 소셜 프랜차이즈 플랫폼을 통해서. 그 플랫폼에 일부 기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시작한 게 알파랩입니다. 알파랩 무슨 느낌이에요? 네, 로고 혹시 누가 만든지 아세요? 네, 저 뒤에 계시는
얼굴 없는 디자이너 얼리, 얼짱 디자이너가 아닌 얼굴 없는 디자이너. 예, 손민섭 씨가 이제 창업 기념으로 선물해준 로고예요. 근데 예, 알파라는 뜻은 시초, 태생, 최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혁신을 의미하고 창조적 혁신을 의미해요. 알파. 멋있잖아요, 알파. 아니요? 저만 멋있어요? 그 뭐죠? 자동차, 전기자동차 만드는 회사 이름 뭐죠? 구글이 알파인가? 맞죠? 구글 같은 회사인데 구글 같은 회사를 만들어야지. 알파라는 뜻이 있고요. 제가 만든 회사 여러분한테 첫 공개하지만 사실은 저는 계속 좋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요. 첫 번째 사업도 투자를 받아서 했고 이번 사업도 사실은 투자를 제가 모시던 대표님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현재는 이제 관계사 같이 됐죠. 하지만 뭐 운영이나 경영이나 이런 거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요. 이 모든 사업 계획도 다 제 아이디어라서 저는 독립된 사업자처럼 회사를 지금 되게 재밌게 꾸리고 있는데요. 관계사가 됐는데 또 저는 예전에 사업하면서나 직장생활하면서 아쉬운 게 회사를 이직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한 건 아닌데 그냥 꼴보기 미우니까 그냥 관계를 끊어버렸 그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내 꿈을 위해서 내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주위의 고마운 분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그분들과 뭔가 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생각하다가 사실은 제 비즈니스가 돈이 이제 뭐 지금 아이디어는 돈이 좀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시작 단계에서 돈이 거의 안 드는 비즈니스였어요. 그래서 굳이 투자를 받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는 비즈니스였는데 그냥 그런 관계 지속성을 가지고 와서 영원한 나의 파트너를 같이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투자를 일부 받고 시작한 회사인데 그 투자를 해주신 분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알볼로 파일럿, 저희는 라이더들을 알볼로 파일럿이라고 하거든요. 비행기잖아요. 비행기 모티브예요. 알볼로 로고 어디 보이나요? 알볼로 로고 어디 없어요? 이거 다 없애면 안 되는데 혼나는데. 알볼로 로고가 비행기예요. 그리고 피자 알볼로란 뜻이 비행하다 날다라는 뜻이라서 파란색 아이덴티티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희 라이더들을 알볼로 파일럿이라고 이렇게 회사에서 억지로 부르는데 그게 줄임말이에요. 그리고 이 활주로 보이세요? 비행기가 날아오르셔서 알볼로를 더 날아오르게 도와주겠다라고 대표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이 활주로가 제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를 상징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하려고 하는 일이 엑셀러레이터예요. 초기 외식 기업, 프랜차이즈 기업의 투자를 기반으로 아주 작은 투자를 기반으로 그 회사가 성장할 수 있게 멘토링, 교육, 브랜딩, 마케팅, 코칭 이런 걸 다 도와줘가지고 같이 커나가서 비즈니스 확장을 돕는 엑셀러레이터라는 개념의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외식업 프랜차이즈업의 최초라고 생각해요. 근데 잘 돼야지 뭐 최초도 의미가 있죠. 근데 최초는 보통 다 망하더라고요. 두 번째, 한 세 번째 대규모 자본으로 해서 성공하기 때문에 그냥 최초로만 위안 삼아도 돼요. 사실 망해도 돼요. 좀 제가 망아주고 좀 깔아줘야지 그 다음 사람들이 또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엑셀레이팅은 결국 어떤 기업이든 저희 알파랩을 통해서 활주로를 저희가 대줄 테니까 이렇게 하는 개념도 있고요. 생태계에 저는 이 활주로가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들려고 하는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그런 활주로가 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활동들은 처음부터 어떤 큰 그림을 그린 건 아닌데 그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이렇게 메모 같은 거나 아니면 이게 마인드 매핑에다 그려 놓으면 그게 1년 후에 까먹어도 그 그린 거대로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 가방에도 마인드 매핑하는 노트가 2개가 있는데 그 마인드 매핑을 그려놓은 노트에 있는 거는 제가 그걸 맨날 보지 않은데도 무의식으로 그걸 다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후배나 아니면 제 동료들 중에 이제 주니어 분들한테는 마인드맵을 항상 그리게 해요. 김승호 회장님이 계속 머릿속에 하고 100번 쓰기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저는 100번 쓰기 너무 무식하잖아요. 너무 집요하고 너무 집착하는 것 같고 이래서 마인드맵을 되게 화려하게 그려요. 안 되는 그림으로. 근데 되게 딱 보고 나면 멋있어요. 막 설계도 같고 그러면서 막 좋다 이러면서 책에 딱 넣어놔요. 근데 신기한 건 6개월 후, 1년 후에 그 그림대로 다 하더라고요. X 쳐보면. 근데 그런 그림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무의식 속에. 동네 발전소는 하는 일을 설명하면 골목을 활성화시키는 골목의 어떤 역할,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1인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협동조합인데 동네발전소는 스몰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어떤 변화를 만들고 골목의 활성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공유 FC가 이제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좀 더 개선하는 거잖아요. 지식 공유, 그런 공유들로. 예, 뭐 우리가 거창한 거 하지 않지만 집단지성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산업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계속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 FC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는 다 설계도처럼 연결이 되는데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동네 발전소 하면서 봉착한 게 있어요. 봉착한 게 뭐냐면 자영업자들을 고민하는 사람, 자영업자들로만은 이 자영업 생태가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필요해요. 프랜차이즈에서 월급 따박따박 잘 받으시면서 내공 쌓이고 쌓일 만큼 받으신 분들, 사업도 여러 번 해보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사업도 할 줄 아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프랜차이즈 종사자분들의 지식과 지혜의 나눔, 이런 것들이 너무 필요해요. 가맹점 사장님들도 자영업자니까 당연히 가맹점 사장님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지만 여기서 쓸 지식이나 지혜를 10%만 동네에 있는 자영업자들, 독립 매장의 사장님들한테 나눠줄 수 없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공유FC가 아직 그 방향으로 가진 않았지만 공유FC가 여러 가지 우리 내부적으로 견고해지고 우리 가치가 명확해지고 하면 저는 궁극적으로 공유FC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 활동들을 하면 좋겠어요. 근데 맥락 없이 뭐 정치로 갈 수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 영역에서는 장사를 하시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기대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동네발전소 소개는 빠르게 할 테니까 빠르게 따라오세요. 동네발전소는 상생과 비전과 소통으로 궁극적으로는 쉐어드 밸류, 공유 가치를 만드는 형태의 골목의 플랫폼입니다. 골목을 활성화시켜서 동네를 복원하는 거에서 세 가지 사업을 해요. 첫 번째 동네 야학당. 그 유휴 공간을 빌려서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지식을 공유하게 만들어요. 지금 프랜차이즈 공유FC가 동네 야학당의 경험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르셨죠? 동네 야학당을 안 했으면 제가 공유FC 못 만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분들을 모을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요? 동네 야학당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서로 재능을 조금씩 나눠주고 그러므로 마을이 좀 활성화된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두 번째는 장인 가게 찾기예요. 저는 스몰 브랜드, 그러니까 독립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을 장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장인으로 가게끔 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장인이란 게 대단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장사를 소명으로 생각하고 내가 가진 장사에 대한 작은 기술이라도 스스로 자부심 느껴 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 운영할 수 있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장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그런 분들을 장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세 번째는 맛테이블이에요. 모먼트 오브 트루스라는 테이블인데 이거는 비전 공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동네 카페나 동네 식당들에서 개념은 그래요. 언제든지 오면 거기에 멘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멘토링 받는 거예요. 앱으로 구현하고 싶었어요. 콩방에 있어요. 앱 만들다가 실패했습니다. 껍데기만 만들고 버렸습니다. 앱을 키고 가면 여기 가면 알파 라운지 여기 오면 언제든지 가면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멘토링을 하려고 온 사람들이고 거기서 책을 보거나 음식을 먹거나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멘토링이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꼭 김승호 회장님 같은 분만 만드는 게 멘토링이 아니라 내 옆에 아파트 옆에 단절돼 있던 소통이 단절돼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좋은 멘토링이 될 수 있다. 오빠 형 다 멘토가 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마테이블을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모먼트 트루트 진실의 순간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자. 내 인생이 바뀌는. 예. 저와 말 한마디에서 인생이 바뀐 대현씨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 그런 활동들 하고요.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지금 지역을 기반으로 관계를 만들고 신뢰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을 통해서 뭔가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를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해요. 그래서 줄여서 CB라고 해요. CB. 제가 지금 동네발전소에서 하는 거는 뭐 공유 경제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 주로 우리를 정의하면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해요. 그래서 CB라고 하거든요. 저희 활동 이런 거 했어요. 동네에서 이런 사업들 하는데 되게 다양한 거 하죠. 혹시 청춘 있어요 여기? 청춘 야학당 하시면 오세요. 야학당인데 청춘들을 위한 야학당이에요. 뭐 할 줄 아시죠?
칵테일 같이 만들고 뭐 도시락 같이 만들고 뭐 나가서 관광 투어하고 이러면서 진짜 청춘이 되는 거거든요. 네, 돌싱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에요. 팟캐스트도 찍고 쿠폰북도 만들고 뭐 보물 찾기도 하고 뭐 다른 또 마을 어디 찝쩍거리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동네학당. 저희는 동네학당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마을에 이런 것들을 기부하고 있어요. 골목에 환원한다고 하거든요. 수업이 20개 정도가 열려요. 한 시즌에. 근데 그 수업들 중에 공예나 디자인 관련된 수업들이 많은데 그거를 열어서 서로 재능을 좀 나누고 저렴하게 강사는 재능 기부를 하고 저렴하게 수업을 듣는 거는 관계를 확장시키고 교육, 서로 자기개발의 욕구까지는 되는 거죠. 근데 그 수업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 같은 거를 이왕 만들 거, 이왕 실습할 거를 가게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액자, 표지판. 이건 공예 수업에서만 나무 DIY 수업에서 만든 거고 이거는 POP 일러스트 수업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고 명함, 액자 이런 거 만들어서 가게에 기증하는 거예요. 가게에서는 공짜로 받는 거예요. 디자인비 내지 않고. 관계와 자기개발의 욕구를 사회공헌의 가치까지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동네 야학당이 유니크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스토리 쿠폰북. 이건 뭐냐? 스토리 쿠폰북은 뭐냐면 가게를 다 인터뷰를 해서 스타일링도 하고 사진 촬영도 메뉴 사진 촬영도 해서 책처럼 만든 쿠폰북이에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배포를 했죠. 아무도 홈페이지도 없어요. 너무 많은 가게들이. 그리고 배달을 거의 안 해요. 우리 동네 진짜 골목 가게들은. 배달하는 가게들은 돈 좀 만지는 가게예요. 그래도 뭔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가게들이거든요. 근데 진짜 골목 가게들은 매출 진짜 700, 600만 원 벌어요. 한 달에. 그래서 몸이 묶여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엄두도 못 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책을 만들어서 버리지 않는 찌라시북을 만든 거예요. 저기 제가 혼자 사서 배달북 엄청 오는데요. 다 쓰레기통으로 가거든요. 딱 보면 브랜드밖에 없어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또 교촌이야? 또 뭐야? 이러면서 다 버려요 그냥. 이미 저장돼 있거든요. 앱도 있고. 근데 저는 버리지 않는 쿠폰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가게들 중에 또 좋은 가게들은 장인 가게위원회라는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잘 활동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흥미로운 사람 나중에 초대할게요. 가게들 막 맛집 맛보고 돈도 우리가 내요. 먹고 막 맛보고 괜찮네. 블루리본 가기는 블루리본 한참 못 가고 뭐 꿈도 못 꿔 저기는 미슐랭은. 근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꾸준히 이용해주는 괜찮은 가게야. 왔더니 막 뭐 집어 던지네. 오 너무 멋있는 장인이야. 이러면서 간지나네. 이러면서 이제 장인 가게 표시를 주죠. 엠블럼을 딱 줘요. 손바닥이면 손바닥 이렇게 엠블럼. 그리고 동네 학당을 하면서 봉착한 게 있어요. 동네 학당을 개나소나 대지나 다 하더라고요. 이제 동네에서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뭐 어디 복지관에서도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유행이 됐나봐요. 예, 약간 위즈덤 같은 게, 뭐 집밥 같은 게. 그래서 우리가 동네 학당을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정말 괜찮은 선생님들로 하는데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희가 팔기까지 했거든요. 아 심각하다. 뭐를 해야 될까? 사업을 전환하는 걸 피벗이라고 하거든요. 피벗을 고민했어요. 동네 학당으로 우리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조합원들을 계속 뭔가 같이 하기 어려워. 근데 갔더니 조합원들 얼굴을 봤는데 조합원들이 다 재능이 있는 1인 기업들인 거예요. 25명의 조합원 중에 20명이 1인 기업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다 재능이 달라요. 이분들처럼 1인 기업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30-40%가 될 건데 여러분 아세요? 2025년에 미국은 2025년인가요? 그때 프리랜서가 전체 인구의 40% 예상된대요. 1인 기업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2명이라고 해서 1인 기업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1인 기업이에요. 2명 언제 나갈지 몰라요.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제 동발도 올해 초만 해도 5명이었는데 저기 계신 분 학업으로 돌아가시느라고 4명 됐고 또 한 명도 월급 많이 주면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나 다 1인 기업에 봉착해 있거든요. 1인 기업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솔로 약당이 그래서 나왔어. 카피로. 진짜 경제적 부를 누리려면 1인 기업이 되거라. 직장생활도 아니고 대기업의 오너가 돼도 행복할 것 같니? 솔로가 돼야 욜로가 되고 솔로의 S는 싱글 엔터프리너예요. 그러니까 1인 기업이 되면 행복할 수 있다. 삶을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1인 기업한테 필요한 기술, 교육 이런 걸 해주는 솔로 야학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어요. 2기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좀 글로벌리하게 글로벌리까지 아니고 좀 더 전국구로 하고 싶어서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요. 전국에 있는 다문화 식당들을 아카이빙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저 프로젝트 담당인데
요새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객원 에디터들이 글을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고 있어요. 저희 동네발전소가 네이버랑 제휴가 돼 있어서 상위 노출이 돼요. 그래서 뭐 몇천 명, 몇만 명씩 보거든요. 근데 다문화 식당, 그러니까 돈 많은 사장이 다문화들 채용해서 넣은 게 아니라 이주 여성들이 와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하는 식당들을 올려요. 아닌 식당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올리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의 7, 80%는 실제 다문화 식당이에요. 그런 가게들을 저희는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골목에 판을 벌려 지역을 살린다라는 골판지 축제. 이 축제를 매년 하고 있고요. 올해도 5월에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일산 쪽에서 할 건데요. 골판지 축제 특이한 건 뭐냐면요. 축제를 보통 어디서 해요? 되게 큰 공원 가서 하잖아요. 저희는 동네 놀이터에서 해요. 그리고 전시도 가게들을 해요. 그 골목에 있는 가게들의 테마를 입혀서 저희가 주말에 장사가 안 되는 상권이에요. 주말에 이제 거기에서 커피 파는 가게들 중심으로 이제 전시를 해요. 저희가 전시. 뭐 여기는 일본, 여기는 여행, 뭐 여기는 뭐 빈티지 이런 테마를 잡아서 전시를 하고요. 그 플리마켓도 공원에서는 이제 큰 공연 같은 거 하지만 매대 있잖아요. 플리마켓 매대는 가게 앞에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가게들 플리마켓에 참가하는 사람들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만드는데 어떻게 도시락을 만드냐면 그 가게에 5개 가게 정도, 6개 가게들을 선정해서 그 대표 메인 메뉴만 우리가 받아요. 7,000원이면 김치찌개 잘하는 집이면 김치찌개만 2,000원에 받아요. 3,000원 정도? 소분하면은 가격이 되게 비싸져요. 근데 어쨌든 매출 올려주잖아요. 도시락도 100개, 200개 만드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10만원, 20만원씩 아무 그냥 별일 안 하고 그냥 서빙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참여하시거든요. 그러면 도시락을 딱 보면 대표 메뉴들이 딱 구성돼 있어요. 김치찌개는 여기 통돼지 김치찌개, 여기 뭐는 어디지? 밥 잘하는 집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놔요 도시락을. 그래서 저희는 소셜 포틀락이라고 하는데요. 네, 뭐 이름은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런 도시락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리마켓도 골목을 기반해서 하고 있고. 제일 메인은 뭘까요? 골판지니까. 모든 비주얼한 거는 골판지로 만들어요. 이날은 우리 폐지 줍는 분들의 축제의 날이에요. 저희의 축제가 아니라. 골판지로 POP물 만들고 막 뭐 이런 모형물도 다 골판지를 이 축제를 하려면 2주 전부터 골판지를 모아야 돼요. 2주 동안은 쌍욕을 먹죠. 모든 지역 그 폐지 어르신들한테. 하지만 2주 후에는 이분들은 칭찬해 주시죠. 아, 이날 노다지구나. 이 골판지로 건물을 올려야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판지는 정말 상생의 축제입니다. 지금 2018년도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어요. 저는 동네발전소를 처음 이제 발기할 때부터 골목 프랜차이즈의 개념을 생각했어요. 그거는 프랜차이즈를 용어를 썼다기보다 동네발전소는 모든 골목마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프랜차이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4년 동안 계속 하고 싶었는데 계속 미뤄졌어요. 조합원 중에 한 명이 동네발전소가 지금 만든 마을이 지금 사람들은 실제로 거기를 다 알볼로 마을이라고 부르거든요. 알볼로 본사랑 알볼로 집객시설들이 있고 동네발전소가 사실은 소프트웨어를 만든 거예요. 보이지 않게. 우리 알볼로 마케팅팀은 지역사회공헌을 여기서 하지 않아요. 다 브랜드 전체를 위한 마케팅을 하지 우리 그 지역을 위한 마케팅을 하지 않아요. 기부하더라도 서울시 복지재단에 하지 우리 양천구 복지재단에 하지 않거든요. 근데 알볼로가 엄청 큰 바이럴이 한 번 된 게 조선일보 기사 나온 거 있어요. 근데 그 조선일보 인터뷰를 내용이 저랑 인터뷰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대표님 인터뷰한 것처럼 나갔죠. 대표님 얘기가 많이 뼈대가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지역의 뭐 여러 가지 하는 활동들의 대부분이 동네발전소가 소프트웨어를 만든 부분이에요. 그거를 당연히 이거는 근데 기업에서의 스폰과 기업에서 그런 거를 협조해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동네발전소의 공이라는 게 아니라 그 모델이 정말 좋은 거라는 거죠. 기업이 지역사회공헌을 정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동네발전소라는 곳을 통해서 그렇게 잘 만든 거죠. 그래서 바이럴도 여러 번 나고 계속 상위 노출돼가지고 마케팅 효과가 되게 높았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뭐 면접 보러 오거나 뭐 기자가 인터뷰하면은 그 동네발전소에서 했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막 인터뷰하거나 그래서 막 와서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알블로그 마을 이런 거를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영감을 얻었어요. 처음에는 공공기관들이나 정부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여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같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어떤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하면 되게 선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됐죠. 그래서
알볼로 마을이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서 이런 마을 이름을 붙여질 만큼 지역에서 평판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알볼로 자체에서도 되게 대단한 결정들을 여러 개 하고 있어요. 뭐냐면 6개 정도의 임차를 해서 쓰거든요. 그걸 다 합치면 월세로 몇 천만 원이 나와요.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월. 프랜차이즈 대표님이라고 하면 월 5천에서 7천 정도 나가는 월세를 내시겠습니까? 강남이나 이런 데 30억 정도 되는 빌딩을 사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점포개발 하신 분들 계시니까? 그건 건물 사는 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안 떠나요, 알볼로는. 그리고 심지어 직원이 이제 뭐 다 하면은 100명이 넘어가는데 밥을 그 골목의 동네 가게들에서 순환식으로 먹어요. 그리고 다 예약을 해요. 11시 예약. 11시에 예약을 하는데 메뉴까지 예약해요. 5명 직원들만 평생 예약하시라고 하시겠습니까? 5명 구성원들을 위해서 내가 막내니까 예약을 하겠어. 이러면 하시겠어요? 직장 생활하는 동안 5명 예약하는 거. 식당 어디 가는 것도 짜증날걸요? 근데 저희는 70명, 80명 되는 본사 인원들이 다 사전 예약을 해요. 메뉴까지. 그걸 문화로 정착시켰어요. 알볼로에서. 그게 왜 동네에 도움이 되냐면 가게들은 알볼로 직원들이 한 번 와서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날 매출이 끝나요. 이 상권은. 20만 원, 30만 원 먹어주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손님도 받을 수 있어요. 대기업에서 잘못 이상한 짓 하는 게 뭐냐면 예약 안 하고 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는 게 작은 가게 가가지고 예약 안 하고 20명 가가지고 주모 다 줘!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큰 차를 해요.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매장은 컴플레인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고객이 안 와요. 다른 손님을 못 받죠. 재료 똑 떨어지고 컴플레인 커지고. 그래서 예약이란 문화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 예약이란 문화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예약을 1시간 전에 하고 메뉴까지 정해서 주면 사장님들이 우리를 오면 세팅이 돼 있고 10분 만에 먹고 나가면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식자재를 다 예측할 수 있어요. 리스크라는 거는 불확실성이 리스크인 거거든요. 변동폭이 큰 게 리스크가 아니라 예측하지 못하는 게 리스크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오늘이 매출이 이만큼 높고 내일이 매출이 떨어져도 사람들은 안심하거든요. 눈에 비주얼빌리티가 생기면 사람들이라는 건 안심하거든요. 외식 매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에 우리가 문화적으로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예약 문화에 대한 거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창훈 부장님 빨리 사원에 예약하시고요. 아무리 큰 식당도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볼로 빌리지가 그렇게 4년 동안 지역사회 공헌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여러분들은 재무하시는 분들은 자산 가치를 순수 자본의 가치가 실제 기업의 총액이다. 기업의 가치라고 보시겠지만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무형의 브랜드 가치가 되게 중요한 기업 가치거든요. 알볼로는 매출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기업이지만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인적 가치가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그래서 알볼로가 그래서 공격을 안 받고 알볼로가 이런 활동들의 기반이 되니까 소비자들, 점주님들로부터 큰 공격을 안 받는 거고 그게 구력이 쌓이고 하면서 결국 큰 기업 가치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외부의 밸류에이션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투자자들한테 기업이 얼마 팬텀 프랜차이즈, 팬텀 FC는 공유 FC 아카데미 시즌2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번 공유 FC 아카데미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11명의 실무자 지식 나눔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아름다운 지식 하모니가 되어 널리 퍼질 것입니다. 팬텀 FC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컨설팅, 점포 개발, 인테리어, R&D, 마케팅, 슈퍼바이징, 해외 마케팅, 정부 지원 사업,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전략기획 등 11개의 전문 파트로 나뉘어 2018년 초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